실탄까지 쏘며 주변국을 위협하던 중국. 이러한 중국 해군의 만행에 이번에는 호주가 칼을 뽑았습니다. 호주는 중국 해군의 함정을 제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크 48 중어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근래 들어 호주는 중국 해군의 위협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례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변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들의 주의 경보까지 발령되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은 훈련 진행 여부를 호주에 뒤늦게 통보하여 무리를 빚었는데, 통상적으로 주변국의 인근 해역에서 이러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최소 24시간 전에 훈련 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훈련 소식을 호주에 뒤늦게 통보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주변국을 자극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유발하기에 충분한데요. 타국에 대한 일말의 예의나 존중을 보이지 못하는 중국의 행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노골적으로 대만 침공 야욕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필리핀 등 다수의 나라가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어 중국 해군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가 어뢰 전력을 보강함으로써 중국 해군을 견제하려 한다는 점은 비슷한 안보 환경을 지닌 나라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해전에서 어뢰의 전략적 중요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막강한 어뢰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뢰는 미사일에 비해 발사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함정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발이라도 명중한다면 곧바로 적 함정을 전투불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함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함체가 물에 잠기는 경계선인 흘수선이나 주요 뼈대 역할을 하는 용골 부위인데, 이곳은 적에게 피격당할 경우 다른 부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위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어뢰의 전략적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어뢰는 현재까지 등장한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적 함대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발전한 현대 해전에서도 어뢰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으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어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호주 등의 나라가 중국 함정을 타격하기 위한 어뢰 보강에 힘쓰고 있는데요. 최근 호주는 약 1,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미국의 마크 48 중어뢰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33mm 중어뢰인 마크 48은 미 해군이 바다에서 조우할 수 있는 모든 교전을 상정하고 개발한 무기로서 최대 사거리는 약 50km, 탄두 중량 290kg에 접근 신관을 장착하여 표적을 직접 명중하지 않더라도 적 함정 근처에서 어뢰를 파열시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형 어뢰를 발표할 때마다 마크 48 중어뢰와 비교 선상에 오를 만큼 미국의 마크 48 중어뢰는 현대 어뢰의 대표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크 48은 미 해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각종 성능 시험에서 만재 배수량 약 8,000톤급의 순양함조차 한 발로 용고를 절단하며 침몰시키는 위력을 선보였으며, 배수량 8만 톤 이상의 퇴역 항공모함도 완전히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구조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파괴력이라면 만재 배수량 7,500톤급의 051D형은 버틸 재간이 없으며, 만재 배수량이 1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055형 구축함도 마크 48 어뢰 한 방이면 침몰 또는 전투 불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들어 부쩍 중국 해군의 호주 견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호주군이 마크 48 중어뢰를 보강한다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어뢰 전력을 가지고 중국 해군을 상대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호주보다 중국과 더 가깝기 때문에 중국 해군을 무력화할 전력 보강이 더욱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분야 못지않게 어뢰 전력도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특히 수직 발사 대용으로 개발된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특급 전력입니다. 수직 발사대를 활용하여 어뢰를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뢰가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느린 속도와 짧은 사거리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을 뚫고 가는 어뢰의 특성상 미사일이나 함포 같은 대함 전력에 비해 사거리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상어 어뢰를 탑재한 홍상어 대잠 로켓은 함정에 장착된 수직 발사대에서 로켓 형태로 투사한 다음 지정된 위치에 도달하면 로켓과 어뢰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후 분리된 어뢰가 주변의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대잠 로켓은 어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회피를 어렵게 만들고 아군의 작전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홍상어에 탑재되는 청상어 어뢰는 323mm 구경에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한 국산경 어뢰로 작전 상황에 따라 고속 저속 주행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상어는 저속 모드를 선택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사거리를 증가할 수 있어 전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뢰 전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상어 대잠 로켓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신뢰성이 높지 않아 아예 실전 배치가 취소될 위기를 맞이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한국은 총 4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8발의 홍상어를 사용했으나 이 중 실제로 표적에 명중한 사례는 5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예 홍상어의 설계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만약 해결 가망성이 없다면 프로젝트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까지 검토될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입수 충격에 따른 파측기 손상, 음향 탐지 장치 보호용 두부 덮개, 파열, 수중주행 체계 이상 등으로 문제점을 압축한 다음 입수 충격 보호를 위해 PCB 강화와 입수 경로 제어를 보완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 개량 이후 진행된 2014년 시험에선 3발의 홍상어가 연달아 명중하며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 어뢰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는 홍상어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백상어, 중어로해 등을 개발하면서 낮은 신뢰성 문제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국이 유독 어뢰 분야에서 신뢰성을 높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실전 검증에 대한 미비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백상어, 중어로해 등을 개발하면서 신뢰성 획득을 위한 시험 평가에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지 못했었습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이 이론상으로 작전 요구 기준을 충족했을지 몰라도 이를 실전에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실사격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데, 2000년대 전후의 한국은 이러한 신뢰성 획득 시험 평가에 인색했던 게 사실인데요. 반면 미국은 하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마다 수백, 수천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대한민국은 충분하지 못했던 예산 등을 핑계로 이러한 검증 절차 횟수가 적었으며 한 발당 가격이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어뢰는 특히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서너 번의 시험 사격이 고작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상어의 신뢰성 문제, 홍상어의 결함 보완 등을 거치며 한국도 미국만큼의 대규모 시험 사격은 어렵더라도 많은 시험 발사를 통해 처음부터 어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차기 어뢰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차기 중어뢰는 범상어로 불리는 533mm 어뢰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약 110km 이상, 전체 중량은 1619kg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탄두 중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뢰의 전체적인 중량이 마크 48 중어뢰 1676kg과 유사한 만큼 탄두 중량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군도 한 발의 어뢰만으로 중국의 주력 함정을 모조리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상어 중어뢰는 한 발당 가격이 33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앞서 백상어를 통해 신뢰성 문제를 드러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발사 데이터를 쌓도록 연구할 예정인데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범상어 중어뢰의 신뢰성을
처음부터 높인다면 중국 해군을 상대로 우리 군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 등 우리 군의 주요 구축함에 홍상어 대잠 로켓을 장착하고 있으며 범상어 중어로에는 장보고 3급 잠수함 등에서 주력 무장으로 사용될 계획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수상과 수중에서 모두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어뢰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 서해 일대에서 한국과의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구축함에서 발사된 대잠 로켓은 수중에 위치한 중국군의 잠수함을 타격할 것이고, 반대로 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군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범상거를 앞세워 적의 구축함과 호위함을 수장시킬 것입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주, 인도, 대만,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나라들은 중국을 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호주가 미국의 중어뢰를 추가 도입하면서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 해군의 성장세가 매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막강한 어뢰 전력은 중국 해군의 대양 진출을 봉쇄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영해를 수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8일 수출 전용 잠수함 영상입니다. 칠레는 태평양 분지를 향해 돌출하는 4,300km 이상의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 특성답게 예로부터 중남미 내에선 강력한 해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긴 해안선에 더하여 국가의 전체 대외 무역 중 해상 무역이 93%를 차지하는 칠레에게 강력한 해군력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칠레는 서방에서 퇴역시킨 다수의 호위함까지 도입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해군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한 지 무려 40년이 넘어가는 잠수함 전력은 칠레 해군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칠레 해군은 도합 4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2척은 1984년에 취역한 독일의 209급 잠수함으로 이전부터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기종입니다. 칠레는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며 209급 잠수함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했으며 2척의 209급 잠수함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결국 칠레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통해 2척의 잠수함을 새롭게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한국산 잠수함에 꾸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칠레군 관계자들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을 직접 방문하여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납기 준수 역량, 잠수함 운영 능력 등을 답사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칠레는 별도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를 거래할 때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에게 금융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기의 구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저금리로 구매 비용을 대출해주고 향후 장기간에 걸쳐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반면 칠레는 전략물자 조달 시 중장기 소요를 미리 구상해 예산에 반영한 후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칠레는 별도로 금융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국방 예산만으로 무기 구입을 진행할 수 있어 한국이 금융 지원책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잠수함 수출이 탄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는데요. 최근 한국은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에서 배수량 1,500톤급 규모의 수출형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중남미 한복판에서 칠레 해군의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한 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한국 방산의 행보는 칠레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형으로 제작한 HDS 1500 잠수함은 우리 군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주력 잠수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단연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3,000톤이 넘는 배수량과 1조 원 안팎의 비싼 가격이 단점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높은 한국에선 이 정도 규모의 잠수함으로도 부족할 수 있지만
있지만 대다수의 나라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수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HDS 1500은 철저하게 중소국가의 해군에 맞춰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HDS 1500에는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AIP가 탑재된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더 긴 자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액체 산소와 수소를 취급하는 별도의 전용 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 장비가 매우 복잡하여 사용자의 장시간 교육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군의 훈련 체계와 각종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이라면 AIP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추가 시설을 건설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국가에서는 자칫 잠수함 운용을 저해하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수출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HDS 1500에는 AIP를 탑재하지 않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과거 사용하던 납축전지보다 전력 효율이 뛰어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여 구형 잠수함보다 긴 자망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잠수함이 30명 이상의 승조원이 필요한 것에 반해 HDS 1500은 25명으로 운용할 수 있어 병력 편제의 효율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장 체계와 전투 체계, 소나 등은 모두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는 점도 HDS 1500이 가진 장점입니다. 수출용 잠수함인 만큼 각국의 작전 환경과 성능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언제든 맞춤형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HDS 1500의 최대 장점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대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209급 잠수함은 칠레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하여 도합 13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잠수함이 함정의 수명 주기인 30년을 넘겨 상당수의 국가가 대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자체적인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나라로 성장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대체 잠수함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HDS 1500이 처음 공개된 중남미 지역은 전시회를 개최한 콜롬비아부터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에서 209급 잠수함을 운용한 전력이 있어 209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데 최적화된 HDS 1500의 수요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209급 잠수함을 대체해야 할 많은 나라를 상대로 비슷한 배수량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HDS 1500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칠레의 잠수함 도입에서 HDS 1500과 경쟁하게 될 상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잠수함의 성능을 파악하고 HDS 1500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한국이 칠레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넘어야 할 상대는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입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프랑스가 잠수함 수출을 위해 개발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자국 해군 전력을 모두 핵 잠수함으로 유지하는 프랑스가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준 잠수함입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개발 버전에 따라 배수량의 차이가 있는데 칠레는 만재 배수량이 1565톤급 규모의 기본형 두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칠레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종이란 점에서 HDS 1500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전망인데요. 칠레 해군이 이전부터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용 숙달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한국산 잠수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성능에선 HDS 1500이 가진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1990년대에 개발되어 무장 체계를 비롯한 다수의 시스템이 대부분 구형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겐 최신형 옵션을 추가한 버전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되면 신형 시스템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건조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HDS 1500은 말 그대로 최신
최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발전된 전투 체계를 활용하여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지연 납기로 매우 악명 높은 잠수함이란 점도 칠레 해군에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칠레가 운용하고 있는 209급 잠수함은 현대화 작업을 거쳐 2025년 전후까지 간신히 잠수함 수명은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즉 신속하게 차기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칠레 해군은 209급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두 척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운용하며 전력 공백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함정 수명을 한참 넘긴 209급 잠수함을 사고 위험까지 무릅쓰며 억지로 임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칠레 해군이 두 선택지 중 어떤 걸 고르더라도 그들의 해양 안보에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인도 등의 나라에서 스코르펜급 잠수함 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수함은 단기간에 건조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며 종종 건조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긴 하지만 인도는 무려 5년이나 납기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만약 칠레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최소 2030년 이후에나 신규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는 뜻이니 무턱대고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압도적인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매우 빠른 함정 건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충남급 호위함 등은 예정된 기간보다 더 빠르게 해군에 인도했을 정도로 납기 준수를 넘어 납기 단축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칠레 해군의 다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조선업과 방산업이 해군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남미 지역의 잠수함도 한국 방산에 타겟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한 해는 함정 분야의 눈부신 업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